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그리스와 로마에서 각각 세계의 정점에 올랐던 두 사내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아게실라우스 그리고 로마의 폼페이우스 마그누스. 모든 것을 이룬 이 두 영웅은 어째서 역사상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영광의 정점에서 맞이한 추락, 그 권력의 심리학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원제 비오이 파랄렐로이는 단순히 위인들의 업적을 나열한 전기가 아닙니다. 권력을 거머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내면적 결함에 의해 스스로를 파괴해 가는지를 해부한 치밀한 임상 심리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특히 아게실라우스와 폼페이우스를 묶은 비교 열전은 모든 것을 이룬 자가 맞이하는 가장 비참한 몰락이라는 주제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공이야말로 가장 기만적인 교사라는 사실을 두 영웅의 생애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은 각자의 시대와 공간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의 정점에 섰던 사내들입니다. 아게실라우스는 선천적인 다리 장애를 극복하고 왕좌에 올라 대군을 이끌고 페르시아 제국을 공포에 떨게 한 범그리스적 영웅이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20대의 나이에 위대한 자라는 뜻의 마그누스 칭호를 얻고 지중해의 해적을 불과 수개월 만에 일소하며 동방세계를 로마의 발밑에 복속시킨 불세출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의 화려한 전성기만큼이나 끔찍하고 허망한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게실라우스는 자신의 편애와 고집으로 조국 스파르타의 멸망적 쇠락을 초래한 뒤 80대의 노구를 이끌고 타국의 용병 대장으로 전락하여 이집트 원정길에 객사했습니다. 폼페이우스 역시 동맹이자 정적이었던 카이사르와의 내전에서 치명적인 오판으로 패배한 후 이집트 해변의 초라한 조각배 위에서 과거 자신의 부하였던 자의 칼에 참수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처참한 결말로 이끌었을까요? 첫 번째 장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두 인물의 생애, 결정적 국면을 연대기로 교차 비교하며 정점과 추락의 궤적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게실라우스입니다. 기원전 445년경 스파르타 에우리폰 왕조의 차남으로 태어난 그는 기원전 400년경 명장 리산드로스의 정치적 공작에 힘입어 조카 레오티키데스를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기원전 396년에는 소아시아 원정에 나서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헬라스의 보호자로 추앙받으며 영광의 정점에 오릅니다. 그러나 기원전 378년 동맹국을 불법 공격한 측근 스포드리아스를 사적인 이유로 무죄 방면하는 치명적 실책을 저지르고 기원전 371년 레욱트라 전투 대패로 스파르타의 패권은 영구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머나먼 이집트에서의 객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은 폼페이우스입니다. 기원전 106년 로마의 신흥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기원전 83년 20대의 나이에 사병을 이끌고 술라의 내전에 참전해 연전연승하며 마그누스 칭호를 획득합니다. 기원전 67년부터는 지중해 해적 소탕과 제3차 미트리다테스 전쟁 완승으로 로마의 동방 속주를 재편하고 압도적인 부와 명예를 축적하죠. 그러나 기원전 48년 파르살루스 전투 전야에 원로원과 귀족들의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유리한 지연전을 포기한 채 성급히 회전에 돌입하는 오판을 범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이집트 해변에서 비참하게 참수당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두 번째 장 아게실라우스입니다. 고집과 사사로운 온정주의가 붕괴시킨 제국, 그 비극의 전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게실라우스의 삶은 시작부터 비주류의 궤적이었습니다. 왕가의 차남으로 태어난 데다 한쪽 다리를 저는 선천적 장애까지 안고 있었죠. 그러나 이 조건은 오히려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왕위 계승권에서 멀었기에 그는 스파르타의 혹독한 공교육 시스템인 아고게를 평범한 시민들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으로 이수했고 신체적 약점을 쾌활한 농담과 강인한 인내력으로 승화시키며 시민들과 전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왕위 계승자가 지배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면 아게실라우스는 복종하는 법을 먼저 배운 희귀한 군주였던 셈입니다. 형 아기스 2세가 사망하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영웅이자 당대 최고 실권자였던 리산드로스가 개입합니다. 아기스의 아들 레오티키데스가 아테네의 장군 알키비아데스의 사생아라는 소문을 이용한 것이죠.
반대파는 절름발이 왕권을 조심하라는 고대의 신탁을 내세워 즉위를 막으려 했지만 리산드로스는 신이 진정으로 경계한 것은 육체의 장애가 아니라 헤라클레스의 핏줄이 아닌 자가 왕좌에 앉는 혈통의 장애라고 신탁을 교묘히 재해석하며 아게실라우스를 왕좌에 올렸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가 시작부터 신의 뜻을 왜곡하고 순리를 거스르며 권력을 찬탈했다고 혹평합니다. 어쨌든 왕이 된 그는 군사적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기원전 396년 소아시아로 건너간 그는 페르시아의 사트라프 티사페르네스를 사르디스 평원에서 격파하며 범그리스의 수호자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눈부신 전공 이면에는 국가 운영을 파멸로 몰고 갈 치명적인 결함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병적인 질투심입니다. 첫 번째 희생양은 그를 왕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 리산드로스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현지인들이 자신보다 이미 안면이 있던 리산드로스에게만 몰려들어 청탁을 하자 자존심이 상한 아게실라우스는 리산드로스가 청탁하는 일을 모조리 묵살했고 급기야 당대의 영웅에게 연회에서 고기를 나눠주는 식육 담당관이라는 모욕적인 직책을 던져주었습니다. 당신은 친구를 깎아내리는 방법을 참 잘 아는군이라는 리산드로스의 일갈에 그는 나보다 더 커지려는 자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응수했죠. 은인에 대한 배신이자 조직의 2인자를 품지 못한 편협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둘째는 내 편의 범죄를 국가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덮어주는 맹목적 온정주의입니다. 기원전 382년 지휘관 포이비다스가 평화조약을 깨고 테베의 카드메이아 요새를 독단적으로 무력 점령했을 때 그는 이 행동이 스파르타의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만 따져야 한다며 명백한 침략 행위를 적극 옹호하고 사후 승인했습니다. 셋째, 더욱 노골적인 사법농단입니다. 동맹국 아테네를 몰래 침공하려다 실패해 사형 위기에 처한 스포드리아스를 아게실라우스는 무죄 방면했습니다. 자기 아들 아르키다모스가 스포드리아스의 아들 클레오니무스와 연인 관계였고 아들의 눈물 어린 간청에 흔들린 것입니다. 저런 유능한 인재를 죽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핑계와 함께 말이죠. 이 노골적인 사법 붕괴는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분노한 아테네는 즉각 테베와 손을 잡았고 아게실라우스의 사사로운 판단은 결국 스파르타를 겨냥한 대규모 보이오티아 전쟁의 도화선이 되어 헬라스 전역을 불태우게 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오너의 독단이 회사 전체를 파산 위기로 몰고 간 셈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전쟁의 구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테베를 중심으로 한 보이오티아 동맹의 세력권이 그리스 중부를 장악하고 있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스파르타의 침공 루트와 테베의 반격 루트가 곳곳에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378년부터 362년까지 이어진 이 전쟁의 한복판 테베 남서쪽의 작은 평원 레옥트라에서 운명의 결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371년 아게실라우스의 고집이 촉발한 전쟁은 레옥트라에서 비극적 결말을 맞습니다. 상대는 테베의 천재 전술가 에파미논다스였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의 무적 방진 팔랑크스가 우측으로 치우치는 고질적 약점을 역이용했습니다. 자신의 좌익에 최정예 신성부대 300명을 포함해 무려 50여이라는 극단적 깊이의 병력을 배치하는 사선 대형을 창안한 것이죠. 이 전술 앞에 우익에 포진해 있던 스파르타의 정예병과 클레온브로투스 왕은 순식간에 괴멸당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패배로 스파르타는 200년 넘게 유지해온 펠로폰네소스의 패권과 영토 절반을 잃고 이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전투도를 보시죠. 오른쪽 테베군의 좌익에 검은색으로 두껍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에파미논다스의 50열 종심 대형입니다. 통상 12열남짓이던 방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은 배치였죠. 붉은색 스파르타군의 우익, 즉 왕과 정예병이 있던 지점으로 이 강철 망치가 내리꽂히면서 전선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다만 패전 직후 아게실라우스가 보여준 위기관리만큼은 인정할 만합니다. 전장에서 도망친 병사들, 이른바 트레산테스를 법대로 모두 처벌하면 국가 방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딜레마 속에서 그는 오늘 하루만 법을 잠재워두자는 기지를 발휘해 내부의 붕괴를 막아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도 이 위기관리 능력만큼은 폼페이우스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씁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쇠락한 조국의 국고를 채우기 위해 84세의 노구로
이집트 반란군 타코스의 용병 대장으로 취업해야 했던 것입니다. 화려한 스파르타의 왕을 기대하고 마중 나온 이집트인들은 낡은 망토를 두르고 풀밭에 앉아있는 왜소한 절름발이 노인을 보고 태산이 명동하더니 쥐새끼 한 마리가 나왔다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아게실라우스는 참호를 이용해 적의 대군을 좁은 곳으로 유인해 섬멸하는 천재적인 전술로 그 비웃음을 경외심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내부 정치 모략에 의해 자신을 괄시했던 타코스를 가차없이 배신하고 경쟁자 넥타네보 2세에게 은 230달란트를 받고 편을 갈아타는 모습도 보였죠. 그는 끝내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기원전 360년 아프리카 키레나이카 인근 해변에서 객사했고 시신은 부패를 막기 위해 꿀 대신 밀랍에 쌓여 스파르타로 운구되었습니다. 평생 조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만과 불통을 고집했던 왕이 기괴하고도 허망한 귀환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 폼페이우스입니다. 여론에 휘둘린 황금 소년의 비극을 만나보시죠. 아게실라우스가 핸디캡을 딛고 올라선 대기만 성형 인물이라면 폼페이우스는 태생부터 모든 것을 쥔 채 질주한 황금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폼페이우스 스트라보는 부유했으나 탐욕과 잔혹함으로 시민들의 극심한 증오를 받던 인물로 벼락을 맞고 죽었을 때 시민들이 시신을 훼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우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연상시키는 솟아오른 앞머리와 수려한 외모, 온화한 언변으로 아버지를 향한 대중의 증오를 자신을 향한 열광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기원전 83년 20대 초반의 그는 가문이 사병을 규합해 내전에서 술라의 편에 섰습니다. 술라는 이 앳된 장군의 군사적 재능과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그가 다가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며 위대한 자 마그누스라는 칭호를 부여했죠. 법적 자격도 없이 척계선식을 요구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술라가 거부하자 그는 사람들은 지는 해보다 뜨는 해를 더 숭배하는 법이라는 촌철살인의 경고를 남겼고 자신의 세력이 저물어감을 지적받은 술라는 경악하며 개선식을 치르게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전리품인 코끼리 4마리가 끄는 전차로 로마에 입성하려다 성문이 너무 좁아 말로 바꿔 타야 했다는 우스꽝스러운 일화조차 그의 넘치는 과시욕을 보여줍니다. 그의 전성기는 기원전 67년 지중해 해적 소탕과 제3차 미트리다테스 전쟁 완승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로마 경제를 마비시키던 해적들을 불과 3개월 만에 일소하고 동방 영토를 흑해부터 시리아까지 확장하며 로마 국고에 막대한 부를 안긴 것입니다. 이 시기 그는 권력의 부패에 물들지 않는 절제력도 보여주었습니다. 병상에 누웠을 때 의사가 제철 지난 티티세 고기를 처방하자 사치꾼 루쿨루스의 집에 가면 새가 있다는 말에 루쿨루스가 사치스럽지 않았으면 폼페이우스가 죽을 뻔했단 말인가라며 거절한 일화는 그의 철저한 자기관리 능력을 증명합니다. 지도는 기원전 67년 해적 소탕 작전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폼페이우스는 지중해 전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휘하 부장들에게 할당하고 자신은 붉은 화살표를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적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조직적인 분할 포위망에 쫓긴 해적들은 최후의 거점인 킬리키아의 코라케시움까지 밀려나 괴멸당했죠. 수십 년간 로마를 옥죄던 문제를 단 3개월 만에 끝낸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군사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 무결점이었던 천재에게도 정치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칭송하는 대중과 원로원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고 싶었던 그는 카이사르, 크라수스와 함께 제1차 삼두 정치를 결성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듯 갈리아는 카이사르, 히스파니아는 폼페이우스, 시리아 방면은 크라수스가 나눠 가진 그야말로 로마 분할 구도였죠. 카이사르의 딸 율리아와 정략 결혼한 뒤에는 카이사르의 강압적인 헌정 파괴 행위를 묵인했고 율리아가 사망한 뒤 원로원파와 손잡고서는 세장인 스키피오의 노골적인 부패를 덮어주었습니다. 만인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확고한 원칙을 세우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폼페이우스의 치명적 결함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그가 불법과 불의에 동조한 것은 악이나 사악함 때문이 아니라 친척과 주변 친구들의 압력을 거절하지 못하는 나약함 때문이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결함은 카이사르와의 내전에서 그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끕니다. 기원전 49년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자 폼페이우스는 방어가 어려운 로마를 포기하고
그리스로 철수하는 훌륭한 전략적 선택을 내렸습니다. 막강한 해군으로 제해권을 장악했고 물자와 병력 모두 압도적이었죠. 보급이 끊긴 채 그리스 내륙에 갇힌 카이사르군은 고사 직전이었습니다. 포위한 채 굶겨 죽이는 지연전만 고수했다면 전쟁은 폼페이우스의 승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텐트는 그를 압박하는 귀족들의 잔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그가 카이사르를 두려워해 싸우지 않는다며 비겁자라 매도했고,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는 그를 왕들을 부하로 거느리고도 싸우지 못하는 아가멤논이라 비웃었으며, 측근 파보니우스는 올해는 투스쿨룸 저택에서 무화과 먹기는 다 틀렸군이라며 신경을 긁었습니다. 심지어 히스파니아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아프라니우스마저 그를 조롱했죠. 겁쟁이로 낙인 찍히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던 폼페이우스는 결국 자신의 완벽한 군사적 판단을 폐기하고 주변의 압력에 굴복해 파르살루스 평원에서의 성급한 회전을 승인합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병력은 2배 이상 우세했지만 실전으로 단련된 카이사르의 정예 군단 앞에 그의 대군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 대목에서 수많은 도시와 바다를 지배했던 위대한 폼페이우스 마그누스가 측근들의 야유를 두려워하여 가장 안전한 계획을 내다버린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파르살루스에서 패배한 폼페이우스는 아내 코르넬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과거 이집트의 선대왕을 복위시켜준 인연이 있었기에 어린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은 것이죠. 그러나 이집트 궁정은 냉혹한 손익 계산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황관 포티누스와 장군 아킬라스 그리고 왕의 가정교사인 수사학자 테오도투스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받아주자니 카이사르의 적이 되고 내쫓자니 폼페이우스의 앙심을 사는 진퇴양난 속에서 테오도투스가 소름 끼치는 해결책을 미소와 함께 제안합니다. 그를 환대하는 척 불러들여 죽입시다. 죽은 자는 물지 않는 법이니까요. 가장 이성적인 수사학자의 입에서 나온 가장 야만적인 논리였습니다. 기원전 48년 9월 28일 폼페이우스의 59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해변에는 이집트 군대가 도열해 있었지만 정작 그를 마중 나온 것은 낡고 초라한 고기잡이 배 한 척과 카이사르 측에 매수된 예프와 septimius 그리고 장군 아킬라스뿐이었습니다. 함정임을 직감한 아내와 수행원들이 만류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체념한 듯 배에 올랐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그가 라틴어로 인사를 건넵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자네는 나와 함께 싸웠던 전우가 아닌가? 그러나 septimius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배가 물가에 닿아 그가 일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septimius의 검이 그를 찔렀고 아킬라스가 합세했습니다. 그 순간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영웅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양손으로 토가를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습니다. 위대한 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추악한 현실을 부정하려는 침묵의 한 거였습니다. 잘린 머리는 방부 처리되어 사자가 검을 쥔 문양의 인장 반지와 함께 카이사르에게 바쳐졌고 해변에 버려진 몸통은 해방노예 필리푸스가 썩은 배의 널빤지를 모아 조촐하게 화장해 주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던 사내가 마지막으로 누울 곳은 부서진 널빤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은 저자의 정치적 입장과 저술 목적에 따라 크게 엇갈립니다. 역사적 진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교차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게실라우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숭배자였던 크세노포는 헬레니카와 아게실라우스에서 그를 완벽한 도덕적 영웅으로 그리기 위해 앞서 언급했던 봐주기식 재판의 당사자들인 스포드리아스와 포이비다스 사건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거나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오늘날 학계는 이를 편향된 찬양문 엔코미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죠. 반면 플루타르코스는 크세노폰의 기록을 알면서도 다른 사료들을 발굴해 아게실라우스의 사사로운 온정주의가 훗날 보이오티아 전쟁과 레욱트라의 참극을 초래한 근본 원인임을 꿰뚫었고 현대 학계도 이 인과적 서술이 역사적 진실에 훨씬 부합하다고 평가합니다. 폼페이우스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흥미롭습니다. 카이사르 본인이 직접 쓴 내랑기에는 그의 죽음이 한두 줄의 건조한 사실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 눈물이나 슬픔의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플루타르코스와 아피아노스, 루카누스 등
후대 기록에는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본 카이사르가 혐오감에 고개를 돌리고 인장 반지를 쥔 채 눈물을 터뜨렸다는 극적인 장면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죠. 학계는 이를 내전의 최종 승자인 카이사르의 관용 클레멘티아를 돋보이게 하려는 후대의 정치적 윤색, 일종의 프로파간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플루타르코스의 최종 판결 비교론입니다. 그의 잣대는 성공의 크기가 아니라 영혼의 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 권력 획득의 정당성에서는 폼페이우스의 우위입니다. 폼페이우스는 스스로의 군사적 재능과 실력으로 정당하게 권력을 쟁취했지만 아게실라우스는 멀쩡한 후계자를 내쫓기 위해 신탁의 뜻을 왜곡하는 기만수를 썼으니까요. 둘째, 은인에 대한 보훈에서도 폼페이우스가 앞섭니다. 폼페이우스는 반대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죽은 술라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지만 아게실라우스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리산드로스를 하찮은 질투심으로 모욕하고 내쳤습니다. 셋째, 불법 행위의 심리적 동기입니다. 폼페이우스의 일탈이 장인과 동맹의 강압을 이기지 못한 수동적 나약함이었다면 아게실라우스의 행동은 철저히 자신의 오만함과 원한에서 비롯된 능동적인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역경 앞에서의 용기와 책임감에서 평가는 극적으로 역전됩니다. 폼페이우스는 무적의 대군을 갖고도 타인의 조롱에 굴복해 스스로 사지로 걸어 들어갔고 패전 후에는 국가와 부하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반면 아게실라우스는 레옥트라 패전 후 적군 7만 명이 스파르타 코앞까지 쳐들어왔을 때도 단 한 번도 조국을 버리지 않고 절망적인 방어전을 이끌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타인에게 속아 조국을 버린 자라면 아게실라우스는 조국을 속이면서까지 조국을 구한 자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의 최후마저 아이러니한 대조를 이룹니다. 폼페이우스는 목숨을 부지하러 갔다가 억울하게 배신당한 희생자였고 아게실라우스는 돈을 벌러 갔다가 자신을 믿어준 타코스 왕을 배신한 가해자였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폼페이우스는 권력을 다루기엔 심성이 너무 유약하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인 자였으며 아게실라우스는 불효불굴의 용기를 가졌으나 그 맹목적인 고집으로 조국을 파멸로 이끈 독단적인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두 영웅의 몰락은 시공간을 초월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서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첫째, 아게실라우스는 오너 리스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원칙보다 내 사람의 인맥을 중시하는 끼리끼리 문화는 단기적으로 내부 결속을 다질지 몰라도 거대한 외부의 적을 양산해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킵니다. 우리 직원이 실수 좀 할 수도 있지라며 중대한 불법을 덮어주던 오너가 결국 시장의 신뢰를 잃고 경쟁사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둘째, 폼페이우스는 이른바 팔랑귀 경영의 최후입니다. 실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자였지만 의사결정 회의에서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였던 스타 CEO는 자신의 확고한 데이터를 버리고 여론에 영합하다 회사를 최종 부도로 이끌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에게는 때로 무지한 측근과 지지자들의 비난을 묵살할 수 있는 고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교훈이죠. 셋째, 파괴적 혁신을 외면한 자의 최후입니다. 200년간 1등이었던 스파르타 방지는 에파미논다스의 사선 대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취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얕잡아보다 순식간에 시장에서 퇴출당한 기업들의 이야기와 정확히 겹치는 대목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두 사람의 거울상 같은 생애를 통해 정점에 오른 인간의 파멸이 결코 거대한 외부의 힘이나 불운 때문만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아게실라우스는 자신의 편견과 오만이라는 내면의 적에게 먹혔고 폼페이우스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허영과 유약함에 굴복했습니다. 무적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84세의 노구로 남의 나라 참호 속에서 푼돈을 받으며 싸워야 했던 왕과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던 손으로 초라한 조각배의 나무 조각을 움켜쥔 채 예쁘아의 칼을 침묵 속에 바라봐야 했던 명장. 이들의 삶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권력을 쟁취하는 것보다 자신을 잃지 않고 통제하는 것이 수백 배 더 어렵다는 서늘한 진리를 말입니다. 오늘은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의 아게실라우스와 폼페이우스, 영광의 정점에서 추락한 두 영웅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공이라는 가장 기만적인 교사에게 속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였습니다.